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해외교포 박광일입니다. 황해도 옹진군 동남면 전당리에서 1947년 태어난 76세이며 저는 6.25 전쟁 때 일사후퇴의 남한으로 LST 해군 수송선을 타고 그 당시 목포까지 부모님들과 피난을 왔습니다. 백령도에서 목포까지 피난 과정을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에 피난민들이 백령도로 집결하여 그곳에서 LST를 타고 목포까지 가는 과정에 1월 4일 날 일사후퇴는 서울에서 후퇴 명령이지 그 전에는 그 북쪽에서부터 이미 피난을 후퇴를 하고 있었고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서울에서 1월 4일 날 후퇴 명령이 일사후퇴입니다. 6.25 당시에는 북쪽에는 해군이 전무했으며 또 백령도까지에는 그 북계군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LST가 백령도로 와가지고 피난민을 수송하는 과정에 또 그 백령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모이다 보니까 어디 뭐 집에 들어갈 데도 없고 드러무통 같은 거를 그 백사장에 이렇게 쌓아놓은 속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도라무통 그 사이로 눈이 막 들어오는 거가 기억이 나고 그 당시에 그 수송선 LST가 그리 온다고 그러던 게 그쪽으로 안 오고 반대편 한 20리나 되는 쪽에 그 수송선이 와서 거기까지 또 걸어가가지고 또 섬이라 그 당시에는 그 큰 배가 접안 시설이 없어가지고 저 멀리 떠 있었고 또 중공군이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배가 또 이 무태 걸어 놓으면은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이제 멀리 떠 있다가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많은 피난민들이 서로 타려고 그 당시에 겨울철에 물이 여기까지 차는 데를 그냥 쫙 서 있는데 언젠가 그런 사진 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아버님 이불 보따리 피난 보따리 위에 올라타고 물이 옆에 있는데 그것까지 배를 기다리다가 그 배를 못 타고 또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작은 덴마선으로 이제 LST로 옮겨 실으려고 피난민을 실으려고 그러는데 서로 타려고 그래가지고 그 배가 가라앉는 것도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차니까 접안을 해가지고 그 옛날엔 LST를 한국 사람들은 아구리선이라고 그랬어요. 왜 입을 이렇게 벌리고 딱 해가지고 거기 뭐 차도 타고 탱크도 타는 건데 그 배가 피난민을 수송했죠. 1월 4일 후퇴 명령 났으니까 한 1월 달 뭐 언제쯤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해서 그 배에 이제 오를 때 이 손에다 도장을 찍어주더라고. 그 나한테도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아 이놈 봐라 그러면서 거기 있는 찍어준 기억이 있고 배에 올라타니까 거기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하니까 그 LST 안쪽으로 물이 쫙 지나가게 하고 거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거기다 볼일을 보고 여자들은 창피하니까 자기 눈 가리고 그러는 걸 보고 또 나 있는 데에서 우리 이제 소변 보러 가고 그러려면 아버님이 거기까지 소변 보는 장소까지 데려가려면 좀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을 밟고 가다시피 했어.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주먹밥을 주는데 그 알랑미살로 해서 이제 주는데
그거를 이제 맛있게 먹었는데 그 LST가 백령도에서 목포까지 피난을 가는데 그 배가 뭐 피난민 후퇴를 어디까지 해야 할 줄을 모르니까 그 배가 뭐 2, 3일이면 목포까지 가야 되는데 한 일주일을 갔나? 일주일을 갔는데 배가 천천히 갔지. 그리고 그 배가 이리 좌우로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냥 그 피난민들이 멀미를 해가지고 막 토하니까 그냥 그 주먹밥 먹은 밥풀들이 서로 뭐 어디 토할 데 없으니까 그냥 사람한테 토해가지고 그 밥풀들이 그냥 온몸에 묻고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나고 그래서 목포까지 가니까 거기 피난민 수용소가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근데 그 마룻바닥에서 이제 자고 거기서 한 3, 4일 잤나? 이제 목포에 도착하셔서 도착이 피난민 수용소에. 그리고 그 많은 피난민을 뭐 이렇게 전라도 그쪽에 이제 분산시켜서 가는데 우리는 나주군이라는 데 그리 갔는데 그 울타리가 이제 탱자나무 울타리인데 그거 닫아 놓으면은 고양이도 못 들어와. 그래서 이쪽 안방은 주인이 쓰고 걷는 방은 우리 식구들이 뭐 우리 식구들 있고 우리 외삼촌인가 누가 또 있고 했는데 그 좁은 방에 냉방이지. 거기서 있으려니까 좁잖아. 그냥 앉아 자다시피 하고 우리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이 홍역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50년 6.25 때 났는데 홍역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 어른들이 추우니까 여기 품에다 안고 뜨뜻하게 해주고 그 뭐 죽진 않았는데 그런 기억이 나고 또 배가 고프니까 우리 형님하고 돌아다니다가 그 무당이 푸닥거리하고 버린 음식을 둘이서 이제 주워다 먹었는데 근데 무설기 그러니까 백설기에다 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둘이 주워다 맛있게 먹었는데 그 무당이 버릴 때는 동물이나 뭐 사람이 먹으면 좋대.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깨끗하게 버려가지고 그 먹은 기억이 나고 반찬도 없고 그러니까 그 피난민 수용소에서 그 먹는 거 주는 게 뭐냐면 수수, 통수수를 줘.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동물 사료였었어. 사료를 줬는데 그거를 뭐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맷돌에다 가려서 그걸 죽을 쏘가지고 그걸 먹은 기억이 있고 우리 어머니랑 뭐 이런 땔감이 있어야 되니까 어디 그 당시에는 전라도 쪽에 나무가 별로 없더라고. 이 잔디풀을 뜯어다가 그걸로 뭐 요리돼 먹고 뭐 그런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찬이 없으니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김치를 그냥 동양해 온 거지. 그래서 그거 먹은 기억이 나고. 아니 근데 피난민 수용소에서 그렇게 배정을 해준 거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 안 해도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해준 거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산에서 봉화뿌리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때 말하면 이제 인천 상륙전으로 막혀버리니까 그 공산당 그 잔당들이 지리산 뭐 이런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통신수단으로 밤이면은 봉화불을 폈어. 그리고 그 동네도 낮에는 경찰들이 그 지소를 운영하고 밤에는 그 잔당들이 내려와가지고 공비라고 그러지. 공비들이 운영하고 그래서 그냥 피난 가서도 겁이 나가지고 그냥 뭐 나는 좀 어려운데 어른들 하는 얘기 듣고 겁을 먹어 하는 걸 보고 밖에서 안에서 저기 탱자나무 울타리 딱 닫아 놓으니까 못 들어오고 그런 기억이
나고 피난 나오기 전에 네. 오촌 당숙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당숙이 경찰이었고 그 아버지를 경찰 가족이라고 우물에다 넣고서는 돌로 해가지고 죽였어요.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오촌 당숙이 이남에 내려와서도 경찰 노릇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이제 인천 앞바다에 있는 대부도라는 섬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포 나주에서 3개월 있다가 인천으로 내려와서 대부도라는 섬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먹고 살아야 없으니까 이제 엿을 과가지고 엿장수를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젊었을 때인데 장사는 해본 적도 없고 피난 나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엿을 머리에다 이고 가서 사려는 얘기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원주민들이 아유 이렇게 이 젊은 새댁이 뭐 갖고 왔냐고 보자 그러면 엿 갖고 왔다 그러면 그거하고 곡식하고 바꾸고 그래서 그 6.25 나자마자 거기서 조금 그렇게 살았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님이 피난민들을 막아가지고 난민 정책 사업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톨릭 구제회에서 옥수수 가루, 밀가루, 가루, 이런 옷 같은 거 구호 물자 이런 걸 줘서 그걸 무상으로 주면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바다 이 만을 막아가지고 염전, 논 이런 만들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고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고향에 들어가면 이런 거 하지도 않을 텐데 그러면서 일들을 잘 안 해. 그런 걸 내 기억이 나는데 금방 고향에 돌아간다는 게 여태 못 돌아가고 있고 그분들은 이미 다 거의 돌아가셨고 일사후퇴 내려올 때 4살인가 5살 때인데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 피난민들이 모여가지고 저녁이면 매일 어디서 죽을 뻔한 얘기 어떻게 피난 온 얘기 함으로써 어려서 흐릿한 얘기가 내가 생생하게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실제로 그 당시에는 난 어리니까 그냥 어른들이 하는 거 듣고 들었는데 내가 경험한 한 것 같이 지금도 생생해요. 인천에서 국민학교만 이제 대부도에서 보내시고 다녔고 중고등학교는 인천에서 다니고 그 다음에 군대에 가서 월남 참전 해가지고 월남 태권도 교관으로 가가지고 나는 전쟁은 직접적인 건 안 해봤지만 그 태권도 교관단은 매일 하는 게 이제 외국인들 오면 시범 보여주고 월남인들 태권도 가르쳐주고 우리 이제 맹호 부대가 키논에 있었는데 맹호 태권도 교관단이 키논 시내에 있는 체육관 학교 몇 군데 그리고 이제 군부대 또 미군들 따로 또 가리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송판 격파하고 벽돌 깨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 외국인들 오면 시범을 그걸 또 보여줘요. 미 고문단들 오면 또 보여주고 그래서 그때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올림픽 종목에도 들어있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태권도 그 사범들이 아마 1년에 몇 조는 벌 거예요. 그리고 호주에서도 태권도 하는 친구들 돈 많이 벌고 나도 처음엔 태권도 했는데 늙어서 지금 못하고 미국에도 아마 태권도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이제 호주인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도장 차리고 그러는데 그 유단자가 되면은 초단 때서부터는 그 국기원에다가 그
회비를 내야 돼요. 돈을. 그래야 초단 자격증이 나오고 단증 올라갈 때마다 또 국기원을 통해서 단심사를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돈이 아마 국기원에 많은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 전에는 뭐 돈도 그렇고 대학교는 못 가고 또 우리 형님이 이제 먼저 군대를 가가지고 백마부대 일진으로 갔고 가서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뭐 PX인가 어디 근무하면서 날더러 야 너 어려우면 월남으로 와라. 그 당시에 월남 가기 전에 한국 군대는 배가 고팠어. 배가 고팠고 그 당시에 병장 봉급이 그 당시에 이제 5울이 공무원 중에 제일 밑이었는데 5울 정도 그 봉급을 줬다고. 5월. 5월이요. 월 5급 5울 봉급 정도를 줬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형님이랑 우리 이제 카나다로 가자. 형님은 먼저 왔기 때문에 현지 취업을 사이공에서 하고 나는 군대 생활을 할 때 너도 여기 제대하면은 같이 이제 카나다로 가자 했는데 그때 그 뭐 비자 그런 게 힘들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북에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참 반공을 국시의 제1호로 삼던 박 대통령이 그때 이제 외국 나가면은 참 어려웠어요. 그때 뭐냐면 그때 연자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북에 가족이나 누가 있으면은 못 나왔어. 여권도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은 이제 그러다가 카나다를 못 가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638 고지 전투가 크게 벌어진 게 있었어요. 많은 한국군이 죽었죠. 그 전투에서. 그러다가 638 고지가 시작될 때쯤 막 어려워질 때 내가 이제 1년 근무인데 야, 너 그냥 한국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왔고 우리 형님은 거기다가 월남 폐망하기 전에 호주에서 월남에서 호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뭐 여권이 그 연자제 때문에 안 나오고 뭐 여권 내기가 힘들었어요. 옛날엔 뭐 복수 여권, 단수 여권 이런 게 있었고 근데 그 연자제 때문에 안 나오니까 여행 비자로 호주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걸로 해서 호주에 들어왔죠. 여행 비자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들어온 그 월남에서 호주로 들어온 사람들이 월남 참전 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50명이 이제 호주에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불법 체류로 있었던 거지. 그냥 한국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나하고 연락이 되고 뭐 했는데 어느 날 사면령이 내려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이 다 영주권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지고 형님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는 뭐 한국에서 그 당시에는 그 해군 군무원으로 저 오해역사라는데 월미도에서 근무를 했지. 그래서 그때 뭐 레이더, 통신기, 소나 뭐 이런 고치는 건데 그때는 뭐 그 해군 장비들이 최신형이었지. 그런 장비를 이제 수리를 하는 거를 한 10년 일했지. 젊은 시절.
그러다 나도 이제 뭐 그날이 그날 같아가지고 이제 호주로 이제 갔고 우리 형님 덕분에 우리 형제들이 6남매가 전부 지금 현재 호주에 살고 있죠. 호주에 가기 전에는 뭐죠 원양어선도 했고 원양어선 참치잡이 원양어선 했다가 뭐 경험도 없고 해서 다 88년도에 US 달러 100만 불 까먹고 그냥 서둘렀지. 그 당시엔 원양어선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요. 신조선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운영 경비를 대고 부산에 있는 그 원양어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참치 잡는 원양어선이 아니고 그 오징어 체납기인가 뭐 하는 그 원양어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배를 대기로 했는데 한국에는 배가 없으니까 일본에서 폐선되는 걸 갖다가 수리해가지고 이제 호주에 들어오는데 호주에는 여러 가지가 까다로워. 뭐 선원 침실도 뭐 이렇게 한국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다 이것저것 수리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조업을 하는데 호주에는 그런 큰 어선이 없으니까 그 어선이 한국에 접안할 때는 파이로트 선이 붙어가지고 예인에서 들어왔다가 예인에서 다시 나가고 그런 게 이제 왜냐하면 한국에서 배가 들어오면은 가서 호주에 맞도록 다 검사를 하고 잘못된 거는 또 호주에 맞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드니항 같은 데 들어가면은 뭐 청소 이용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화장실 사용 문제에서부터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뭐 아주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 다음에 선원이 그 배에 25명이 타야 되는데 5명은 호주 사람을 태우기로 돼 있어요. 우리가 그 허가를 맡은 게 뭐냐면 시험 조업선으로 해가지고 호주인을 태우고 어디에서 뭘 잡고 뭐 하는 걸 수시로 매일 보고를 해줘야 돼. 그런 조건으로 그래 들어왔지. 해서 고기는 많이 잡았어. 참치 큰 고기를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는데 이 냉동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뭐 수리하러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또 우리 이제 참치잡이배는 롱라인이라고 그래서 준학을 넣는 거야. 그물로 잡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100kg씩 넣는데 난 뭐 밴 안 타봤는데 선장 얘기가 그러면 미끼를 껴가지고 100kg 쭉 놓으면은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걷고 근데 이제 50m 간격으로 또 메인선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10m 간격으로 이제 낚시가 있는데 그 걷어 올리다가 떨어뜨리면 하나에 뭐 몇백만 원짜리니까 고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은 못 올리고 경험자들이 올리는데 이게 올릴 때 그 범고래라는 게 따라와 가지고 그걸 잘라 먹는 거야. 그런 적도 있어. 잘라 먹으니까 그 당시에 배에다 총을 몇 자루 싣고 오면 총으로 쏘고 범고래들을 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걸 놔두고 그 롱라인 줄을 놔두고 다른 데로 돌아가서 이놈들을 따돌리고 와서 다시 걷는다는 거야. 그놈들이 그렇게 영리해. 하여튼 뭐 상어도 잡히는? 상어도 잡히는데 상어는 그 선원들의 부수입이야. 그 선원들이 육지로 나가면은 그 상어 지르노미를 잘라서 그걸 팔고 술도 먹고 뭐 지들 용돈도 쓰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몸뚱이는 상어 몸뚱이는 버렸다고. 나머지 지느러미는? 아니 뭐 난 지느러미 구경도 못했고 선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걸 알았지.
그게 실제로 망한 이유가 우리는 그 상어, 튜나잡이가 아니었고 그 포트링컨이라는 데서 전복 껍질을 사가지고 한국에 보내고 그래서 그때 이제 형님이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한다는 게 튜나잡이를 했던 거지. 근데 경험 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고 그 당시에 그 튜나잡이를 왜 시작했냐면은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 원양 어선들이 별로 없었어. 없었고 일본 어선을 타고 거기서 선원 송출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양이라는 주식회사 제양을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간 선원들이 일본 배 타고 호주 우리 형님 사는 그 포트링건 앞바다에서 이제 잡다 보면은 선식도 뭐 사러 나오고 뭐 그러면 상어 지느러미를 갖고 나온다고. 그럼 그걸 형님이 사가지고 이제 전복 팔고 상어 지느러미 파는데 그게 이제 선원들이 이제 수입이 되니까 상어 잡으면 지느러미를 띄고 뭉텅이는 버리고 그 당시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 선원들하고 일본 선원들하고 선상에서 싸움이 붙었어. 싸움이 붙으니까 그거 뭐 영어로 하는데 우리 형님이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그걸 영어로 중계를 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졌어. 그 일본 놈들 지고 이 선원들도 그 배에서 내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그 튜나잡이에 대한 자료를 형님한테 갖다 주면서 이거 한번 논한다고 해서 시작한 게 경험 없이 해가지고 88년도에 US 달러 100만 불 까먹었지. 그래서 이제 뭐 형님하고 나하고 둘이 동업한 거니까 내 돈도 다 날라가고 또 그 당시에 전복 껍질은 시대적으로 안 맞고 이제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조개 껍질 사러 파푸아뉴기니아 갔었는데 거기에 해삼이 그냥 바다에 널려 있는 거야. 그 이제 자개 만드는데. 그 당시 한국에. 그렇지. 자개장롱. 자개장롱 만드시려고. 처음에는 그린 스넬이라는 게 있어. 그건 전복 껍질이 아니고 이런 소라야. 네. 소라인데 그게 한 톤에 집 한 채 값이었어.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 그때 2,500만 원이면 그 변들의 집 샀다고. 한 톤에 그거 값이야. 근데 그걸 왜 하게 됐냐면은 우리 그 형님 배에 선원으로 왔던 사람이 자기 고향에 그게 많이 있다는 거야. 널려 있었다. 그래서 이제 형님이 이제 돈을 줘서 가서 그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너 샘플로 보내봐라. 그러니까 그거야. 그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그 야광패 하면은 그거 살라고. 근데 거기는 그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직접 한국으로 들어가면 그 원산지가 탄로나니까 호주로 와서 호주에서 조개 껍질을 비행기로 실어 날랐어. 딱 그 707인가 거기에 수송선에 10톤이 딱 들어가. 그걸로 해서 이걸 논한다고 하는데도 배에 매달려가지고 거기를 안 가보는 거야. 배는 이제 뭐 뱅크럽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매달렸다. 그래가지고 배 고장 났지 뭐 하지 그거 매달렸다가 그 사람이 우리 말고 다른 데로 팔아버렸네 그 물건을. 그러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이제 그때 그 야광패 찾으러 파푸아뉴기니아를 들어갔던 거야. 파푸아뉴기니아에서는 야광패 사러 갔다가 그건 못 사고 해삼이 널려 있어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이거 다 접고
파푸아뉴기니아 가서 해삼을 잡아서 홍콩에 수출하자 해가지고 홍콩 시장을 다 조사하고 해삼 가공하는 법까지 알아가지고 이제 파푸아뉴기니아로 들어갔지.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해삼을 날로 먹는데 제일 많이 소비되는 데가 중국이야. 그리고 홍콩에서 그 해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크고 오래될수록 좋고 비싸. 우리나라에서 산삼 오래될수록 비싸다고 그러잖아. 그렇듯이 그 해삼도 그래. 근데 해삼은 중국 사람들은 그걸 요리를 해서 먹는데 그 당시에 내가 볼 때는 그 샌드피시라는 굴맹이처럼 생긴 해삼이 있어. 그게 제일 비싸고 그 뭐 프리클리레드니 뭐 블랙피시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가공해서 홍콩으로 수출하는데 형님이 야 해삼으로 해가지고 승부가 안 나니까 여기 금 전문가를 호주에서 보낼 테니까 그 금광 나는 데를 가라고. 그래서 크게 하는 금광은 뭐 엄청난 몇백만 불이 들어야 돼. 근데 이제 사금이나 이 강가에서 하는 게 있어. 그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하자고 그래서 호주에서 온 금 전문가하고 그 아주 저 마운트 하겐이라고 4,700m 되는 그 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이 경비행기가 가는데 절벽 같은 데로 이렇게 가서 항공모함에 비행기가 앉아 절벽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다니는 비행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빌려가지고 갔다 오는데 니네들이 3일 후에 이 비행기가 다시 올 테니까 안 오면은 다시는 안 온다는 거야. 니네들이 걸어 내려든가 뭐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겁을 주고 가니까 호주 놈들도 호주에서 파푸아뉴기니아 왔다가 파푸아뉴기니아에서 거기 또 호주 사람인데 파푸아뉴기니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그 자기 처갓집에 있는 금나는 동네를 통해서 그 장소를 아는 거거든. 근데 호주 놈들 그 한 3,000 몇 미터 올라가니까 이런 등치들이 그냥 숨을 헐떡헐떡 하는 거야. 고산 저기. 거기서 금 나는 데는 6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가자니까 너만 갔다 오라는 거야. 나만. 너 가기로 했지 않냐니까 자기는 못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봉지를 주면서 봉지를 1, 2, 3 해가지고 이 개울가 그 위에 질 위에 번호대로 흙을 담아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 가상서리건 이미 사람들이 파먹었는데 4,700m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차요. 추우니까 거기 못 들어가고 물살도 세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 오목오목 파진 데에는 금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소형 고무보트에다가 뻘시추 하는 것처럼 뭐 드레이징이라고 그러더라고. 소형 드레이징을 해가지고 빨아 올려가지고 모래는 모래대로 빼내고 돌은 돌대로 나가게 하고 금만 하는데 고기는 이제 열쇠로 잠가 놓으라는 거야. 금 빼는 데는. 그리고 끝나면 그것만 갖고 오면 되는데 이거를 수송할 때에는 차로 가면은 저 산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면은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통과시키고 내려갈 때는 나무를 잘라서 길을 막아놓는다는 거야. 그 막아놓으면은 차가 다 쓸 거 아니야. 그 강도들이 습겨가지고 다 뺏어가고 죽여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비행기로 헬리콥터로 날리자. 단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일하는 사람도 뭐 물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거기는 뭐 몇 배로 또 헬리콥터 올 때 그 물건 갖고 와서 거기다 팔고 하자.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안 올라간다 보니까 원주민 애들한테 이제 봉투를 주고 나도 이제 안 가고 보냈어. 나도 이제 그 당시에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비행기가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놈들이 안 온 거야. 그 봉지를 갖고 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떠나려고 그러는데 막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봉지 받아가지고 그 친구들은 이제 호주로 가고 나는 다시 해삼 잡던 데로 가서 해삼 잡은 거 또 홍콩으로 팔라고 또 그동안 경비 쓴 것도 물어야 할 거 아니야. 이놈들이 그냥 뭐 그 햇빛에 말리라고 그랬더니 그냥 비 맞게 해놔가지고 뭐 파판 중에 그냥 수시로 비 오니까 그거 다 썩혀놨어. 그리고 뭐 난 말라리아 걸리고 그냥 그래서 내던지고 난 한국으로 갔지. 그게 이제 파판뉴기니아 가서 실패하고 끝이 거기야. 그리고 한국에 있다가 다시 이제 호주로 우리 식구들이 6남매가 다 들어와 있고 나만 안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내가 제일 나중에 호주로 들어왔지. 이제 뭐 이승만 정권 때는 뭐 어려가지고 그 당시엔 뭐 내가 대부도 섬에 살고 그래가지고 뭐 잘 몰랐고 그때 이제 들리는 그 표가 뭐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그랬어요. 아니 그냥 학교 다니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걸 다 써주셨어요. 표에 붙어 있고 국민학교. 그리고 이제 5.16 혁명이 나니까 그때는 이제 내가 인천으로 와서 이제 국민학교를 중학교를 다녔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우리 난민 정책 사업은 망했어. 왜 망했냐? 가톨릭 구제로 나가는 것도 정부에서 다 컨트롤을 하고 안 줬어. 우리는 망했어도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단호하게 자를 거 자르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인천 하면은 인천에 각 특수부대, 깡패, 상위용사, 식당 이런 게 장사를 못했어. 워낙 그런 게 많아. 경찰들 걷어가고 뭐 그냥 옛날엔 상위용사들이 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당신들이 알아서 먹고 살라고. 그 상위용사들이 깔쿠리 들고 식당에 와서 그러면 앉을 수가 없었어. 돈 조금 주고. 깡패들 뜯어가. 그거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몽땅 잡아가고 그냥 깡패들 꼼짝도 못했지. 우리 이게 치료하려면은 자르고, 소독할 건 소독하고, 닦아낼 건 닦아내야 이게 상처가 아물듯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지. 한국식 민주주의. 그땐 그게 꼭 필요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뭐 이쪽 저쪽 싸우고 난리지만 그때는 그런 게 어딨어. 그렇다고 뭐 박정희 대통령이 지가 챙긴 것도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 거야, 그때는. 대가서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요새 뭐 좌파 애들 보면 뭐 박정희가 뭐 독재를 했느니 뭐 어쩌고 그러지만 나도 월남전을 갔지만 전시대하고 평화시대에는 사람 생각이 달라요. 죽느냐 사느냐 할 때는 그 판단이 내가 우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평화시의 그 전쟁 시대 때 어려운 시대 때를 이 시대에 평화롭고 잘 사는 시대에서 그때 생각하면 오 살인자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 좌파들이 옛날 그 어려운 시절을 가지고 지금 잣대로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거짓 선동을 드립다 하는 거야. 난 그런 걸 볼 때 아이 참 이거 억울한 거야. 이거 이놈들이 이제 뭐 고속도로니 뭐 올림픽이니 뭐 이거 할 때 반대하던 놈들이 지들이 해놓은 것처럼 지금 와서 그러고 있다고. 그런 거 못 느껴요? 내가 호주에서 가끔 이제 한국에 오면은
뉴스에 그냥 못 산다는 얘기만 드립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왜 그런가 와서 보면 작년보다 올해 더 잘 살고 몇 년 있다 보면 더 잘 살고 왜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못 산다는 얘기가 나왔나 했더니 우리 이제 지금 여당 우리 이제 박정희 대통령서부터 이 정권 잡고 있을 때 그때 야당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못 산다고 헐뜯고 아주 그러면서 국민들을 쓸데없는 쪽으로 세뇌시켰어. 그 지네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도 또 그랬거든. 난 뭘 아냐면 외정 때 기차가 새로 경부선이 생겼어요. 그때는 외정 일본 놈들이 하니까 그 기차 지나가면 돌 던지고 막 그랬어. 그렇죠. 그리고 물러갔는데도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기차에다 돌 던지고 차 지나가 막 이랬다고. 이 외정 때 그 습성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랬어. 지금 여당이 정권 잡고 있을 때 야당 사람들이 잘 사는데도 못 산다. 내가 이제 호주에서도 그 호주 동아일보에 칼럼을 썼어. 아이, 그냥 호주에서 뉴스 들어오면 그냥 한국이 곧 망할 것 같은데 와보면 그냥 발전하고 이게 왜 이러냐. 근데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 당시에 그건 못 썼지만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호주도 전에는 호주에서 코리아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요? 삼성은 안 알아도.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지. 삼성이 이 코리아 회사다. 근데 지금은 다 잘 알고, 우리 이제 그 안작대 때 되면 그 참전용사들이 호주 시내를 완장 달고 행진을 해요. 그때 보면 각 방송이 와서 환영식을 하고 박수치고 그러는데 코리아 지나가면 별로, 근데 요새는 한국말로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이제 한국이 발전하니까 호주 사람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거지.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가장 힘들었다는 게 참 아름다운 추억이 돼버리고, 뭐, 참, 신장로로 가면은 기억이 안 남지만 아주 험준한 계곡을 등산하다 보면 그 아름다움이 그렇듯이 뭐 나이가 76세 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경험한 게 그게 그 인생 사는 맛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장 망하고 해서 이제 시드니 내가 호주에 온 게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늦게 왔어요. 그래서 다 망하고 또 시드니에 있는 형제들은 어느 정도 잘 살고, 그러니까 이제 시드니에 와서 또 뭐 할 게 뭐가 있어. 청소도 하고 또 청소 컨트랙 해서 애들 데리고 이제 호텔 청소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그 호텔 55개를 갖고 있는 사장을 만났어. 만나가지고 새로운 호텔을 이제 오픈하는데 내가 이제 태권도를 해가지고 그 오픈식 날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뭐 했더니 그 호텔 짐을 태권도 도장으로 쓰라는 거야. 무료로 써? 무료로 쓰고 앞으로 호텔 계속 연결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 둘 하는데 나중엔 호텔에 있는 식당도 운영하라고 공짜로 해주고 오는데, 어느 날 내 차를 어떤 놈이 유리를 부시고 내 가방 인보이스다 뭐 기타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걸 갖고 갔어요, 누가. 그 이렇게 보니까 건너편에
그 시드니에도 그 아부리진 소굴이 있어요. 거긴 경찰도 못 들어가는 데야. 그 당시에. 이러고 딱 보니까 세 놈이 딱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저놈들이 내 가방 가져갔구나. 그 가방 속에 돈이 없었거든. 오라고 그랬더니 왔어. 아주 주머니에서 돈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50불을 주고 가방 갖고 오면 50불을 또 주겠다고 이렇게 주는데 이쪽에 좌측에 있는 놈이 그냥 한 방 들어오는 거야. 한 방 들어오는데 그래도 월남 태권도 교관으로 갔다 왔는데 또 태권도 하는 사람이 그거 맞겠어? 눈치가 뻔한데 육감적으로 탁 막았는데 지금도 이거 부러진 게 그때 이게 부러졌어. 그때는 부러진 게 아니고 약간 뭐 인대가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이 나중에 이게 꼬부러지더라고. 네, 그래서 꼬부러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꼬부러진 거야. 그리고 가방은 찾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길 건너가면 아부리진 소굴인데 그 우리 일하는 애들 보러 야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너 뒤따라와 니들. 아니 근데 이놈들 뒤에 안 따라오네. 우리 딸은 경찰서에 신고하고 들어가니까 그냥 그 가방 가져간 놈들은 그 안에 없더라고. 없고 조그만 애들이 있어. 가방 갖고 와라. 갖고 오면은 내가 50불 또 주겠다. 그 이제 줬어. 주고 이제 가방을 찾아갖고 나왔더니 경찰이 그 밖에 있으면서 들어오지도 않고 너 거기 죽으러 들어갔냐 이런 거야. 어? 거기 경찰도 못 들어간대. 그러니까 무식이 용감하다고 어? 그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장이 날 인정을 하는 거야. 어디도 하고 어디도 하고. 그러면 그쪽 매니저들 가면 내 이제 호주 이름으로는 윌리엄인데 윌리엄이 이소룡이 뭐냐 펄펄 날아다니면서 그냥 그 강도들 다 때려 눕혔다고 소문이 커져가지고 나만 가면 그냥 그 호텔 매니저들이 존경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어요. 글쎄 나는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저기는 안 했는데 우리가 1제대, 2제대, 3제대 하면은 한 1,500명이 배를 타고 한 일주일 열흘 가. 올 때도 그 기수가 같이 그 배를 타고 오고. 그러면 각자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시간도 오래되니까 배후에서 그 얘기하고 뭐 저 얘기하는데 한 친구가 얘기가 이렇게 작전을 나가면은 마을이고 이런데 뭐 어떤 게 베트콩이고 어떤 게 민간인인지 모르잖아. 그리고 그놈들은 전부 민간인들이 베트콩이야. 근데 이제 작전을 하고 지나갔는데 병사가 하나 없더래. 그래서 이제 다시 찾으러 갔더니 이놈들이 잡아가 죽여가지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철모를 그에다 놓고 피를 받고 있더라는 거야. 잔인하게 그냥 그러니까 화가 나요. 병사들이 화가 안 나? 뭐 지 말을 뭐 다 쏴 죽였다고 그러는데 뭐 그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가 있고 하여튼 그거 말고도 아주 고약한 것들이 많은데 뭐 지금 얘기하고 싶진 않고 그런 거 보면은 참 그 우리도 실질적으로 총 맞아 죽을 뻔했어. 우리가 그 빈딩성이라는 데 가서 거기 뭐 그 시민의 날 같이 무슨 행사하잖아. 거기에 이제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러 가기로 하고 격파할 물건 벽돌이니 뭐 기완이 송판 사가지고 점심 먹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키인원 시내에서 식사를 하고 했는데 허명대에 비상이 걸린 거야. 민원이 들어온 거야. 태권도 교관단 들어오면 저격하기로 돼 있대. 그 헌병이 딱 막으면서 거기 시범 보이러 가지 말라는 거야. 그 우리는
도복 입고 총도 안 들었는데 총 맞아 죽을 뻔했지. 그래서 이제 그 맹호사령부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헌병대 비상 걸어가지고 우리가 못 간 거. 그 다음에 뭐 638 고지는 그 아까 얘기 안 했나 내가? 638 고지 638 고지. 한 번도 얘기했잖아요. 638 고지는 계속 평화스럽고 뭐 하니까 우리 이제 오후에는 운동하고 뭐 그냥 뭐 오후에는 운동하고 뭐 작전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638 고지가 터진 거야. 그래서 거기 그 뭐 중대 하나가 전멸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 고지를 점령하는데 엄청나게 그 베트공들이 고지를 점령했는데 아무리 폭격해도 안 되는 거야. 그 산이 위에가 그냥 뻘걸 정도로 폭격을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내 친구가 이제 거기 작전에 갔는데 자기가 헬리콥터로 해서 내려가지고 어디까지 갔는데 총알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그냥 막 날아오더래. 그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부대기가 자기 있는 쪽으로 막 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국군이 죽어가지고 한국군이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부대기들이 막 움직이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고개 들면 쏘니까 짱거리니까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가서 밤행이 파고 이렇게 파서 옆으로 파가지고 이제 있다가 목이 하도 말르니까 자기 오줌을 근데 오줌도 별로 안 나온대. 빨갛게 나온대. 그래서 그냥 뜨거운 거 먹을 수 없으니까 시켜놓으려고 놔뒀는데 어떤 놈이 먹었더라는 거야. 자기 걸. 그렇다는 얘기 뭐 이렇게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 상대편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거든. 그래서 전시 때와 평화 시대에는 생각이 다르고 또 지금 평화 시대 전쟁에 있었던 거를 평화 시대 얘기하면서 그거를 아주 그거를 저 좌파 애들은 이용해 가지고 아주 나쁘게 평하는 거 이거 우리 알아야 돼 그거를. 전시 때하고 평화 시대는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 글쎄 난 뭐 후회하는 거는 없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은 하느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은 성경에 안에 있듯이 몇 배로 하느님은 갚으신다는 거. 그래서 난 뭐 새롭게 뭐 이 시대에 뭐 어떻게 하라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에 맞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고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 속에는 순수하고 진실하면은 거기에 진짜 아이디어가 그 안에 다 있어. 그 순수 속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는 얘기, 이 콜라 있으면 여기 맹물 타도 그냥 콜라 아니야. 이 맑은 물에 순수한 물에는 빨간 거 타면 빨개지고 노란 거 타면 노래지듯이 하느님도 그 속에 함께 있는 거지 콜라 속에 함께 안 있는 계셔. 그래서 순수 진실함.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하다 보고 지나가다 보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신장로로 가면은 재미없고 험악한 산 이거 등산하다 보면 거기가 더 아름답듯이 지나고 보면은 그렇다는 거지. 그 당시에는 힘들었어도. 가면서 내 이 얘기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는 기억 남는 게 없지만 험악한 산 뭐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위험하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더 아름답잖아.
아, 마을회관. 네, 마을회관. 아, 그래서 여기서 저 시드니에서 다 망하고 뭔가 하면서 뭔가를 봉사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사랑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자비로 사무실을 빌려서 또 뭐 각 집에 있는 컴퓨터 1급대 뭐 기증하는 거 받고 뭐 해가지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은 거기 영어로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배울 기회가 없어. 그래서 한글로 해가지고 또 봉사하는 그 컴퓨터 한글로 가르치는 사람도 와서 하고 그래서 한 4년 동안을 이제 노인들을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한국 뉴스도 듣고 이런 걸 한 4년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점심 식사 대접하고 뭐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노인들이 와서 처음에 싸우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형님 동생 하면서 그리고 4년 후에 내가 이제 뭐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제 끝냈더니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실질적으로 노인 잔치라고 해요. 그건 뭐 500명이 모였느니 1000명이 모였느니 실제로 노인들은 그런 데 가면은 하나의 그 뭐야 배우처럼 활동하는 거지 그 사람들 행복하질 않아요. 그 노인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근데 주최 측은 아 자기 이번에 1000명 했다 그러고 뭐 그런다고. 근데 실제로 우리 뭐 어떤 그 소금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 그래서 한 4년간 하다가 마을회관으로 바꿨다가 그것도 근데 내가 마을회관 하는데 그 당시에도 광주 사태를 영어로 바꿔가지고 뭐 어떤 교회를 했는데 거기서 영어를 한국말을 가르쳐 줬대. 근데 그거를 가르쳐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좌파 애들이야. 그리고 애들이 그거 듣고 와서 조그만 애들이니까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야. 글쎄 뭐 지금 리타이하고 이제 뭐 어떤 나이도 그러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꾸 세상이 새롭게 바뀌는데 내가 살았던 거의 기준에서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세대가 또 있잖아. 그래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순수하고 진실하게 살면은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난 보고 있어요. 인터뷰 마치겠습니다.